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입니다. 트럼프 급거 귀국 미뤄진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어제 저희도 방송 중에 급하게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먼저 이 G7 정상회의에 다 참석하지 않고 귀국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또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가기로 한다면 여기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 정상회담은 미뤄졌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조금 전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연기. 오늘 한일 정상회담 우리 시각으로 새벽 한 4시 30분쯤 먼저 만나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아직 뭐 끝났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한일 두 정상이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거. 요 얘기도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 이 대통령 한일 정상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더 있나요, 속보? 속보 문구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시바 총리 뭐라고 얘기했냐. 직접 만남은 처음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일본 TV에도 매일 나와서 친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작은 차이를 넘어서 협력하고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라고 상호간 약간 덕담 같은 얘기들을 나눴다라는 소식까지가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17조 세금 감면 타당성 재검토.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에서 정상회견을 하고 있는 동안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지금 현재 공약 달성을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 감면받는 세금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재검토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지금까지 감면받은 세금 중에 다시 내는 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대선 공약 21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떤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네. 한국 국가경쟁력 22에서 27위로 추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국가경쟁력 평가를 하는데 분명 작년까지는 20위였었는데 올해 27위다라고 무려 7계단이나 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69개 국가 중에서 27위라고 하면 어쨌거나 뭐 한 중간보다 좀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작년 대비 떨어진 건 맞긴 맞죠. 평가 기준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기업의 어떤 이 효율성 측면이라고 하는데 왜 떨어졌느냐? 계엄 여파 아니겠느냐. 계엄 여파로 정치적인 불안정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수익 40% 운용사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김건희 여사의 녹음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중앙일보의 일면 소식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여기 이 운용사에 내가 수익을 40% 줄 거예요 라고 말한 요 녹취가 이번에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김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 여사도 주가 조작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혜경 여사죠. 김혜경 여사 곱게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초록색 저고리에 약간 노란빛이 도는 하얀색 혹은 연노랑빛 지금 이 치마를 입고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G7 외교 무대 이재명 대통령만 혼자 간 게 아니죠. 김혜경 여사 같이 갔습니다. 외교 무대에 나가면 대통령만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영부인도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게 지금 있는 상황인 건데 전통 의상 때문인지 몰라도 이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좀 사진 촬영을 좀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일단 김혜경 여사도 외교 무대에 좀 첫 스타트를 잘 끄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주목받는 게 옷이든 뭐 혹은 뭐 행보든 뭐가 됐든지 국익에 도움이 되면 좋은 거겠죠.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미국은 불발, 일본은 조금 전입니다. 말씀드렸죠. 기사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관세 협상 물꼬틀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내주 나토에서 만날 수도. 일단 앞에서 일면속에만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이란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G7 일정을 접고 급거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다음 주로 예정된 24일, 25일에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간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못 만났지만 이 사람은 만났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이 대통령 남아공 호주 연쇄회담 오늘은 20아 만난다. 만난다가 아니고 만났다. 라는 거죠. 네. 현재 시각으로 오후 3시 30분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15시간 차니까 조금 전 새벽 한 4시 30분쯤 만났습니다. 그 모습 같이 좀 보고 오시죠. 형님이 저번에 전화 통화로 한번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보죠. 마치 한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こうしてお目にかかるのは初めてでありますが、日本のテレビでは毎日出ておられるので、なんかあんまり初めてみたいな気はしませんが、実は初めてです。大統領と私、そして政府と政府、企業と企業のみならず、国民同士の交流もこの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期待いたしています。 네, 직접 보셨죠. 조금 전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지금 모습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일본 하면은 먼저 떠올리는 게 과거사부터 좀 떠올리기 마련인 건데 강준영 교수님.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보니까 분위기가 좀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긴 해요. 뭐 이런저런 조언. 아우, 안 그래도 일본 TV에서도 많이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오늘 두 정상의 대면, 발언 분위기, 수위 이런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며칠 전에 전화 통화에서도 네.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것. 사실 일본은 한국의 소위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진보 정부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강경 대일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많았는데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한미일 관계, 특히 미국까지 넣으면서 기존대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이 발전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큰 방향에서 미래 관계에 대한 중점을 얘기를 하는 거다. 네. 이제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두 분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이제 마침 또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이기 네.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첫 단추를 잘 깬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안 그래도 저희도 아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미래지향적인 이런 얘기가 지금 딱 들렸어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통화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이게 윤경호 위원님 사실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진보 정부 때는 일본에 대해서
기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었거든요.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는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 나왔었던 얘기인 건데 그럼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그 기조를 따라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달라지겠죠. 더군다나 강 교수님 말씀처럼 네.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60주년에 뭔가 일본에게 우리가 좀 퍼준다는 인상을 주더라도 과감한 뭔가를 하려고 했다. 이런 기류였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이어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든 아니든 네. 결국 쟁점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그걸 기초로 미래지향으로 가느냐.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 대한 그 강조랄까 이런 것들이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관점이 좀 달랐다. 네. 위안부 합의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이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피해자가 있는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위안부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이라든지 지금도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정말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했다. 그리고 나서 미래지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공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같아요. 아무리 정부라고 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잖아요. 공무원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뿐이에요. 아무리 권한을 위임받은 이 공무원 정부가 네. 피해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건 그냥 하고 넘어갑시다라고 한들 그게 될 수 있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피해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긴 맞지만 하지만 과거를 그냥 덮어놓기만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나왔었던 요 얘기들이 다시 한번 또 이재명 정부 때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 한일 정상회담 두 정상이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이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하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귀국을 한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G7서 급거 귀국 트럼프, 테헤란 즉시 떠나라.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이 G7에서 급거 귀국을 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Remember,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t's very simple. We don't have to go too deep into it. They just can'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n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강준영 교수님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훨씬 더 큰 것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지금 사실 떠나면서 그 NSC를 소집을 했고 네. 그 마크롱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이란이 휴전안을 제안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거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표 얘기만 놓고 보면 훨씬 더 큰 것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핵 합의라든가 네. 아니면 핵 파괴라든가 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지금 NSC를 열었고 회담이 끝난 걸로 회의가 끝난 걸로 나오는데 네.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벙커버스터 이스라엘이 요청한 지하 핵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를 동용할 거냐 말 거냐 네. 이 얘기인즉슨 분명하게 미국이 더 깊게 이란 핵 문제 직접적 해결에 들어갈 거다라는 네. 이제 그런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큰 분위기에서 지금 사실 분위기를 이제 뭐 대사관도 폐쇄하고 다 떠나라 네. 테헤란을 이제 본격적인 뭔가가 시작될 거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이 굉장히 더 큰 게 있다라는 얘기인즉슨 이란의 핵 문제 관련해서 이거를 핵 합의를 보든 아니면 아예 그냥 그거를 파괴를 하든 둘 중에 하나 뭔가 양당 간 결단을 내릴 생각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NSC를 즉각적으로 소집을 급급 귀국하면서 NSC 소집을 지시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관련 같이 볼까요? 네. 이 CNN에서 얘기하기를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 자산을 사용하는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귀국하면서 NSC를 소집을 했고요. 80분 동안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선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결론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보도는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 데 긍정적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강 교수님,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하는 걸까요? 네, 그거가 이제 훨씬 더 큰 거라고 얘기를 네.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모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그냥 놔두고 이스라엘이 소위 이란에 대한 폭격이나 이런 걸 그치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방관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중동에서의 미국의 어떤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 관여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란의 지하핵 시설이 한 100m 지하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GBO-57이라는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한 60m 정도까지는 파괴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들이 대거 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혹시 지금 중동 전황 자체를 더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이제 고려도 하는데 네. 지금은 일단 강력한 압박 정책으로 우리가 해결 안 하면 포기 안 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미국을 비롯해서 중동에 던지고 있다. 이 전체 미국이 나서서 중동에 던지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압박 정책이라고 좀 봐야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중에 이런 부분도 좀 귀에 들어오는 게 이른바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가 붙었죠.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던지면 이 지하에 있는 핵시설 다 쫙 폭발을 시키는 그런 건데 그게 60m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라는 100m 아래에 있는데 이거 써도 효과를 못 보면 그건 또 어떡할 거냐. 참전하고도 효과도 없는 상황, 최악의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생각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많은 생각들을 다 SNS로 올리고 있습니다. 한 3개, 4개 엄청 많이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우리는 이른바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그를 제거하진 않을 거다. 어디 있는지 아는데 내가 제거는 안 해. 내가 보고 있어.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글.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 Unconditional surrender. 네, 무조건. 조건도 달지 마. 그냥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이게 교수님 이스라엘에서 2주 전쯤인가요? 이미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것처럼 최고 지도자를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간다는 거는 거의 약간 정권 축출 같은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레짐 체제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면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정보력을 가지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알려져 있고 네. 하마스도 그렇게 최고 지도자들을 제거했고 지금 얘기하듯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최악의 경우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레짐 체인지까지 가는 거고 아마도 네. 이스라엘은 지금이 이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밀어붙이는 것 같고 미국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유예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던 것이 남의 전쟁에 끼어들지 않는다. 왜 우리가 애를 쓰느냐. 그리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 그쵸. 중동 전쟁으로 정말 대규모로 이렇게 비화가 돼버리면
미국의 통제도 사실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또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북한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네. 다 못 쓰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하려고 하니 항복하고 협상하는 게 좋겠다. 당신들 이렇게 된 게 우리랑 4월부터 협상했잖아요. 그리고 6차 협상까지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네. 사인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니냐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봐, 사인하지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 그래도 뭐 문제는 문제인데 저 먼 나라에서 있는 거 뭐 우리 유가 말고는 연동되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란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 교민들이 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외교부, 이란에서 신속히 출국하라.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입니다. 네, 이란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즉에 빠져나왔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란이랑 이스라엘의 교수님 생각보다 우리 교민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이 전면 공격을 실시를 하고, 이란도 사실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국방력, 군사력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게 일반적 시각인데, 그렇게 정면 대응할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네. 실제로 뭐 이란이 국제 제재를 받고 있고 어렵지만 우리가 경제 관계를 상당히 그 원유 도입과 관련해서도 맺고 있고, 이스라엘하고는 그 사실 IT 협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깊숙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상당한 정도의 그 사회문화, 경제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너무 급박하게 이 이스라엘 이란 전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었는데, 어쨌든 외교부가 우리 교민의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네. 저런 여행 경보를 발령을 했으니까 빨리 일단 피하고 이제 지금은 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는 거는 최소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되고요. 안에 있는 다른 교민들도 빨리 안전하게 좀 대피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민의 피해가 없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4년간) 못 찾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볼까요? 그쪽에서 주가 관리, 검찰, 김건희 통화 녹음 수백 개를 확보했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아까 저희 일면 소개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도이치 재수사팀 증권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증권사랑 이 전화 통화할 때는 지금 이 내용은 녹음이 다 되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가 나오죠. 그럼 쭉 녹음 내용이 있는데 그 녹음 내용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녹취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라는데 요길 좀 보겠습니다. 검찰이 해당 녹취 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한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에 40%를 그 일당들한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육성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됐다라고 지금 기사 속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또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네. 이제 4년 동안 사실 그동안 못 잡았는데 이게 재수사하고 한 달 만에 나왔다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해왔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이제 무혐의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돼서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 특히나 당시에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 이게 1심 판결문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당시 이제 그 계좌가 이제 이용이 됐다. 주가 조작이 이용이 됐다라고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는 고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인식이 없었다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거 완전히 상반되는 이런 객관적인 증거 파일이
너무나도 이제 이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드러났다라는 게 사실 조금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수사를 좀 느슨하게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특검을 또 뭐 특검이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네. 적어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증거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렇게까지도 이제 뭐 객관적인 증거 파일을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정말로 이제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전에는 하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게 그 부분도 조금 납득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당연히 주가 조작 관련해서면은 이 증권사 관련해서 녹취 이런 이 거래를 주문한 녹취 이런 게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 이게 안 됐었다는 것도 좀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말씀은 검찰이 그래서 좀 느슨하게 그동안 4년이나 했지만 갖고만 있었고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요 앞선 4년을 되짚어 보면 최수영 위원님 요 앞선 4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또 검찰총장이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아해하는 지점이 4년간 못 찾았던 걸 어떻게 서울고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찾아내지? 검찰 수사 인력들이 이렇게 다른가?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인력이 달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네. 수사 의지와 수사 주체였겠죠. 이게 핵심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난 4년간 물론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찾지 못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어쨌든 검찰의 최고 수뇌부가 윤 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이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의 부분은 뭐 사실 좀 별개로 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지검장이 그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또 식의 해석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어찌되었건 지금 중요한 건 이 스모킹건에 가까운 이 녹취 파일들이 나왔는데 네. 바로 직전까지 검사했던 중앙지검에서는 이걸 몰랐을까? 왜 확보를 못했을까? 근데 어떻게 새 수사팀은 한 달 만에 이걸 또 확보했을까? 네. 이런 점들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게 2010년부터 한 2차 주가 조작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규명돼야 할 사안인데 특검을 앞두고 지금 이게 바로 돌출됐기 때문에 네. 아마 특검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잘 차려진 밥상을 가지고 아마 수사팀의 첫 단추부터 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아직 특검이 시작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내용이 지금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뭘 더 덧붙이고 이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냐 여부가 아마 특검이 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의아한 부분이 일단 먼저 이게 재수사로 밝혀진 부분이죠. 앞서서 무혐의가 나왔었습니다. 언제? 작년 10월이었었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을 땐 무혐의가 나왔었고 그때 야당이 강하게 그러니까 당시의 야당, 지금의 여당,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지금의 야당, 그때의 여당,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그 청문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조국 수사를 진도를 내니까 이성윤 당시 서울지검장한테 시켜서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문재인 검찰에서 1년 8개월간 탈탈 털었는데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고 싶었는데 수사검사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소를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더 이상 보강 수사를 해서 오늘 무혐의 결정을 한 거예요. 네. 법사위였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이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1년 8개월간 탈탈 5번 털었나 봐요.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기소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경호 위원님.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럼 왜 기소를 못한 거냐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증거를 얘기하겠죠. 네. 검찰은 항상 증거를 그 당시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네. 근데 전 검찰의 속성상 흔히 말하는 캐비넷 파일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판단 문제 아닐까. 고위 이 결정권자의. 네. 그러니까 이성윤 현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수사를 진두지할 때도 네. 그 이후에 하는 얘기가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이 버젓이 지휘를 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그걸 벗어나기 어려웠다라는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작년 10월에 무혐의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탈탈 털었을 때 역시 기소를 하느냐 못하느냐 네.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김건희 씨의 이런 녹취, 녹음, 육성도 중요하지만 김건희 씨와 같이 보조를 마쳤던 뭐 블랙펄 어쩌고 저쩌고의 이종호라는 대표 네. 또 기타 뭐 주포로 활동을 했던 누구 네. 이들과의 관계, 이들과의 공모 여기에서 더 실마리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쏙 빼고 김건희 씨에 관한 증거만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의도적으로 덮으려는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닐까?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연히 그립을 쥐고 있을 때니까 이제 그런 의혹을 이번에 특검이 깨끗하게 해소를 해줘야겠죠. 네. 지금 말씀은 우리가 쉽게 뭐 시중에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로 하는 캐비넷 안에 이미 들어 있었던 거였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묵혀놨다가 캐비넷 문을 열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최수영 의원님 약간 시기적으로 또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약간 캐비넷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마침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등의 특검이 시작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하필 요 시점에 재수사하고 한 달 만에 나와서 이거 좀 뭔가 큰 그림으로 다 그려서 진행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캐비넷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렸죠, 갑자기. 문을 뭐 허술하게 잠근 건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지금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네. 탄핵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검장이 이제 그 탄핵이 좀 과해서 이제 기각을 하지만 이거 우리가 인용은 안 하지만 근데 이 지검장이 지난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태도를 보면은 지적이 나왔어요. PC라든가 뭐 증거라든가 메신저라든가 왜 확보를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아하.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 수사 의지가 없었다. 그렇다면은 캐비넷을 열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관되게 오는 사실 이렇게 중요 증거 정말 특검이 스모킹건이라고 결정적 증거로 이제 기소를 바로 할 수도 있는 이런 증거를 정말 지난 3년간 못 찾았을까? 정말 이게 꽁꽁 숨겨져 있었을까?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검이 수사를 재개한 지 한 달 만에 찾아냈다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의지라든가 열정, 그다음에 방향성만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거를 이제 애둘러서 사실상 검찰이 자꾸 이렇게 권력의 눈치의 항배를 본 것 아니냐. 더더군다나 민정수석과의 통화 기록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 힘이 실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그래서 특검이 왜 잘 차려진 밥상을 받았냐면 네. 특검이 큰 노력 안 들이고도 이렇게 잘 보강된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는 손 안 들이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기 특검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푼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뭐 결정적인 단서, 스모킹건 이런 표현도 지금 나왔죠.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결국은 지금 나온 이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 아니겠느냐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김 여사가 아니 뭐 수익 40% 준다고 하고 높긴 높지만 난 전혀 신경 안 쓰고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잘 아는 사람이라 좀 쳐주려고 그런 얘기 한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가가 관리된다고 그랬지 내가 조작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냐 안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뭐 그냥 단순 수수료로 지급할 명목이었다. 본인의 네. 거래에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려는 수수료의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변명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수수료 40%가 과연 이제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업계에서 이제 우리가 뭐 1인 매매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 수수료 40%가 과연 이제 그게 통상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는 수준이 또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도 뭔가 이제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들어간 그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 하나의 그냥 파일만 가지고 뭐 스모킹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며칠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이걸 인지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서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법조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결국 이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2심에서 그 전주 비슷한 이제 전주가 그쵸. 이제 방조범으로서 유죄 판결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구조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처벌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통화 녹음이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수백 개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입수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다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퍼즐 맞추는 것처럼 서로를 뭔가 보완하고 지지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증거까지 하면 이거는 좀 확실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는 이게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이 증거를 들이밀고 그럼 김 여사는 지금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다음 순서일 텐데 근데 지금 현재 김 여사는 입원 중이죠. 다음 기사 볼까요? 김건희 검 소환 통보받은 직후 입원 우울증 호소. 네. 김 여사 현재 이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뭐 실제로 뭐 몸무게가 한 40kg 정도도 안 되는 정도까지 갔었다. 말 그대로 뭐 식음을 전폐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근데 관련해서 이 시점이 또 애매한 게 이건 동아일보인데 이 중앙일보의 보도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검찰이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자 몇 시간 뒤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네. 3차 소환 통보를 받고 몇 시간 뒤에 입원. 이거 오비락이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사실 검찰의 소환이 사실 이제 수사의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네. 이러면 이제 특검이 출범하는 순간 그동안 그 모든 수사에 대한 자료와 증거들 다 이첩을 요구하고 그쵸. 특검이 주체로 수사를 하잖아요. 사실 검찰 소환 통보는 마지막 특검 출범하기 전에 마지막 통과 의뢰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입원했다? 그 가설은 조금 좀 앞나간 가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본질은 특검 수사예요. 특검 네. 수사가 더 세고 강력하고 더 집요하게 들어올 거라는 건 주제 사실 아닙니까? 근데 병원에 입원해봐야 뭐 일주일 아니면 2주. 길어야 한 달 정도겠죠. 왜냐하면 네. 의사가 또 권유했다고까지 하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실제로 지금 특검보를 구성하고 특검 사무실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네. 수사의 방향 잡고 검찰에서 증거 이첩받고 하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 최소 한두 달은 걸릴 거라고 봐요. 빠르면 한 달. 그러면 김 여사는 병원에서 나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이게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병원에 입원했다 이거보다는 검찰 소환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그 스트레스 좀 받지 않았을까. 근데 기존의 우울증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울증을 감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나중에 중대한 질환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피했다라기보다는 본인도 굉장히 지금 감내하게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피할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나와서 네. 쾌차된 모습으로 수사에 적극 임하는 게 그게 서로를 위해서도 그게 저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지금 이 소환 통보에 이 불응하려는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걸 위해서 입원을 했다고 보기에는 그 뒤에 더 큰 산 특검이 있는데 잠깐 뭐 입원에 들어가서 1주, 2주 있는 게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 뒤에는 사실 특검이 기다리고 있죠.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한 김건희 특검 대면 조사 꺼냈다. 네. 지금 이 관련해서 아까 살짝 얘기 중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임기 중에 윤 전 대통령 임기 중에 민정수석이랑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쯤 김 전 수석한테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17분 49초 동안 통화를 했다. 그리고 이어서 오후 4시 29분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한테 전화를 해서 15분 58초 동안 통화를 했다. 이날은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이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하기 17일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이거 이경미 변호사님. 이렇게 자세히 7월 3일 오후 4시 8분에 전화를 걸어서 17분 49초 동안 통화를 하고 그 뒤에 대략 한 1, 2분 지나고 난 다음에 4시 29분에 다시 전화가 와서 15분 58초 동안 통화를 했다. 이렇게 자세히 몇 초까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거는 사실 이제 통신사에 뭔가 이제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지금 통화를 했다는 게 비화폰이지 않습니까?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저렇게까지 지금 시간에 뭐 분까지도 저렇게 특정이 될 것 같으면 저거는 정말로 서버가 지금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기록을 토대로 이제 조사를 할 텐데 대신 그 통화 기록만 있지 통화 내용은 사실 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화 기록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의구심이 들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지금 민정수석까지 이제 미치게 될 것이고, 뭐 이후에 또 나오게 되겠지만 이제 어쨌든 비화폰을 썼다라고 하는 뭐 심 총장까지도 아마 조금 조사를 해야 돼서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비화폰을 썼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몇 초 사용한 것까지 통화를 누가 먼저 했고 누가 받았고까지 다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다 검찰이 지금 다 쥐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기록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윤경호 위원님. 왜 민정수석이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 여사랑 통화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기사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창성동에 있다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 김건희 씨가 비공개 소환으로 대면 조사 있었잖아요. 그게 불과 17일 후, 그러니까 네. 7월 20일이에요, 지난해. 그렇다면 정황상 민정수석과 검찰의 소환 일정,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실제로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아니 수사하러 들어간 조사하러 들어가는 검사들이 경호처 부속 건물이라고 해서 본인들의 휴대폰을 다 맡겨놓고 빈몸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코웃음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전 조율. 근데 중요한 건 민정수석이 과연 그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 맞는 거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안에요. 하우스 카운슬러라는 영어 명칭이긴 합니다만 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사적인 일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 자문인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최종 조율하는, 그리고 기타 권력기관과의 뭐 업무 조율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 김건희 씨 개인의 조사의 사전 조율 창구로서 민정수석이 나선 듯한 그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에 과연 저게 지금 적절했느냐,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하게 평가가 나올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민정수석도 포함해서 경호처가 지급하는 비화폰을 네. 대통령 부인이 사용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논란은 아마 별도로 다뤄야 될 거예요. 심지어 민정수석도 비화폰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다고 들었는데 네. 민간인 신문인 대통령 부인에게 이 비화폰이 지급이 돼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고 또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네. 서버가 확보가 돼도 비화폰의 속성상 그건 어렵다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민정수석의 처신, 민정수석의 역할, 그리고 비화폰 지급 여부, 이런 것들이 특검에서 다뤄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런 내용들이 특검에서 밝혀야 될 부분들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민중기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어제 저녁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요. 특검보 임명이 되면은 차츰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면 조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리라고,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무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사용한 걸로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의 얘기는 일단 대면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어떻게 조사할지 방식은 좀 고민을 해보겠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뒤에 심 총장도 그러면 수사 대상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경미 변호사님. 지금 이게 사실 통화를 한 당시 민정수석, 이 김주현 민정수석도 아마도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더불어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같이 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라는 얘기 저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건 대상이 된다는 쪽으로 사실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예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하진 않았으니까 네.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어쨌든 김주현 전 수석이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랑 비아폰을 통해서 통화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통화를 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주현 전 수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만약에 이제 비아폰을 썼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더더욱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 특검 자체가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게 인지를 해서 수사의 범위를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로 시작한 특검이 이것이 이제 대통령실 인사들을 통해서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고요. 심우정 검찰총장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고 네. 심지어는 이제 국회의원까지도 여기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확대가 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거로 나오고 이제 소환 조사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아까 민중기 특검은 사실 뭐 특검보가 좀 임명이 되면 그럼 차근차근 좀 논의하고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젯밤 뭐 오늘 새벽 임명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이 기자들이 받은 어떤 문자 연락인 거죠. 전달드립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4인의 임명 통지를 받았습니다. 라고 오늘 새벽 1시쯤 연락이 왔습니다.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민홍주 4명이 특검보로 임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이라고 하면서 괄호를 치고 뭐라고 써 있었느냐. 6월 17일자입니다. 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최수영 위원님. 네. 그럼 그러니까 18일 뭐 0시 몇 분에 조금 전 17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는 한밤중에 관련해서 승인이 났고 그리고 임명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1분 1초도 지체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사실 들려요.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3인에 대해서 지명했던 게 밤 12시 직전이었어요. 이거 새벽이에요. 네. 그러니까 17일자로까지 못을 박아요. 그 얘기는 이게 속도전을 내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야당에서는 이게 야당 무력화시키고 야당을 거의 뭐 초토화시키려고 이 법안이 특검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속도전 내겠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차라리 속도전을 냈으면 좋겠어요. 속도전을 내서 네. 정밀하게 타격해서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듯한 그런 이제 외과 수술식의 이제 이른바 서지컬 스트라이크 수사를 네. 통해서 빨리 6개월 안에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민생과 국민통합이라는 키워드로 나가야죠. 그 이재명 정부 6개월 1년의 이 골든타임을 수사에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질 끄면서 네. 새롭게 나타나는 뭐 이 건 가지고 또 한다, 브리핑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증거도 거의 확보되는 단계 같고 그다음에 수사를 정밀하게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많이 넓게 확산해서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속도전도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정부가 빨리 여기에 마무리 짓고 우리는 민생으로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였다면 저는 그 속도전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핀셋 수술이 좀 필요하다. 그런 표현을 좀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꾸 새로 요것도 인지됐고요. 하다 보니까 요것도 인지됐고요.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끝나냐. 민생 챙긴다고 했는데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착착착 하고 그다음은 민생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윤경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고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수사가 따로 있잖아요. 아까 뭐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출처가 좀 애매해요. 저는 그게 특검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고검에서 하는 수사에서 나온 건지 궁금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은 이걸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야라고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3대 특검 이미 지명이 됐고
그리고 발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걸로 교통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수영 의원이 말씀하신 속도전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가능하다면 빨리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소를 해서 벌을 주는 게 중요하지. 이걸 뭐 폭로 그다음에 뭐 하나 더 추가 뭐 까발려는 거 그것만으로 뭔가 여론을 네.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진작부터 버렸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굵고 짧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굵고 짧게, 네, 뭐든 굵고 짧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도 굵고 짧게 해주시면 좋은데, 네,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이 얘기가 저희가 지금 김건희 특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죠. 근데 말씀처럼 특검은 이번에 3개가 통과가 됐어요. 이번에 내란 특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내란 특검. 마침 어제 이 내란 특검의 대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1차 통보, 2차 통보, 그리고 3차 통보가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불응 의견서를 어제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서면 조사 아니면 제3의 장소 조사는 좀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우리가 항상 이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3차 통보까지 안 가면 이거는 체포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대략적으로 있는 건데 3차, 내일 있을 3차 통보도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건 체포로 가는 거 아니야? 체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특검이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결국 이제 특검한테 넘겨도 되는 부분인데 네. 경찰이 굳이 지금 2차부터 시작해서 공개 소환까지 나가는 것을 보면 본인들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을 하지 않고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비난도 좀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3차 소환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강제 수사의 가능성, 그러니까 체포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특검이 또 출범을 하기까지 또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시간까지 또 이제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이제 기다렸다가 기록을 넘기는 것도 사실 좀 무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아마 강제 수사로 하는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특검은 임명이 됐지만 내란 특검은 특검 보도 임명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본격 시작하기 전에 경찰 차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아서 체포로 실제로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사실 이제 집행에 당연히 나아갈 것 같고요. 네. 예, 나아가서 이제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체포 저지를 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비아폰을 삭제를 하라고 서버를 삭제를 하라고 지시했던 부분에 대한 네. 혐의이기 때문에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내란 이후에 이제 일어난 그런 행동으로 이제 봤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응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만 제출하는 모양새라고 할 것 같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발부가 된다면 당연히 집행까지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란 특검 수사는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내란 특검 지금 현재 일단 특검 보는 임명이 안 됐습니다만 어디서 할지 사무실은 구했다고 그래요. 볼까요? 내란 특검 서울 고검청사를 사용한다. 특수본검사 전원 다 특검에 합류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오, 서울 고검? 여기에 다 그 인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특별히 서울 고검을 택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볼까요? 내란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9층과 12층을 사무실로 확보를 했다. 그리고 고검 안에 추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 혐의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보안이 그래서 중요한데 서울고검청사가 도청 위험 등이 덜하다라고 주변에 말한 걸로 전해졌다. 이걸 보면 윤경호 위원님, 그러니까 도청 위험까지도, 그러니까 외환 사건이니까 도청도 있을 수 있다. 도청 위험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칼 되게 예리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이제 재판 과정에서 군사법원에서 일부 비공개, 네. 그다음에 지기환 판사가 군사법원조차도 공개하는 거를 오히려 더 비공개. 근데 그 비공개 이유 중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뭐 이런 핑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외환 유치 내지는 외환죄 관련해서의 수사는 북한과의 예를 들어서 드론을 북한에 몇 대를 날려 보냈다든지 NLL 근처에서 뭐 가벼운 시도였을지 모르지만 뭐 포를 몇 발을 더 쐈다든지 그 이전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도청을 굳이 따지는 것까지도 저는 뭐 얘기했다는 게 좀 의외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기문란을 이제 다루는 거니까 공공의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사무실이 어디에 있다 뭐 이건 뭐 큰 차이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마구 출입을 하고 어느 층만 따로 뭐 이런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보안 유지에 좀 소홀함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공공청사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절대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고검이라는 곳이 갖는 특수성 전 뭐 적합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둥지는 잘 꾸렸고 이 둥지에서 어떤 수사가 결과로 나올 것이냐가 다음 관건이 되겠죠.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홍준표 전 시장 드디어 귀국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돌아온 홍준표, 새 정부 정치 보복 말고 국민 통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와이 체류하시면서 나라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랑 만남 같은 가능성? 방금 들어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5대 개혁안은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나는 이미 탈당했어요. 그 당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돌아온 홍준표 전 시장. 이제 기자들이 많은 걸 물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답을 주지는 않고 공항을 떠나는 지금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최수영 의원님, 빨간 옷을 입고 나는 그 당이랑 그 당 나왔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하는데 하와이에서 나라를 위한 구상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운을 남겼는데 지금 홍 전 시장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요? 본인이 아마 생각했던 대선 결과가 조금 바뀌어져서 좀 약간 좀 생각이 차질이 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홍 전 시장이 제가 보기에 정치평론하는 제 입장에서 보였던 수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가 득표율이 30%대 후반부로 오고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10%를 넘었을 때 비로소 본인의 정치적 공간이 열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재창당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은 두 자릿수라는 그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또 꿈꿀 수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어그러진 거예요. 한 분은 40을 넘었고 한 분은 8로 내려왔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홍준표 전 시장이 구상했던 공간이 약간 차질을 빚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간 옷을 입은 거는 보수 지형의 재편에 대한 의사를 드레스 코드로 내보낸 거고 그 당과는 법적으로도 이제 인연이 없다. 그죠? 신당 창당 얘기는 벌써 플랫폼에 했는데 어제도 뭐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 불러서 엊그제 만찬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수의 새로운 지형이 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요. 그 18세에서 29세까지 이 사람들이 찍은 보수 진영 두 김문수, 이준석의 합이 55% 출구조사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0대는 무려 50%가 보수를 찍었어요. 50% 범보수 진영 후보. 이 얘기 뭐냐면
미래 유권자의 30%가 절반이 넘는 사람이 보수를 찍었다는 얘기는 지형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서 기수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네. 이분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홍 전 시장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 화두부터 저는 출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 전 시장은 보수 지형의 재편 문제를 염두에 두고 다음 한 걸음을 뛰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살짝 뭐 신당 창당 쪽도 뭐 이 청년의 꿈에 뭐 얘기가 나왔었고 뭐 할 것처럼 약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같이 나오는 얘기가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랑 같이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이준석 의원, 홍 전 시장 귀국하기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예, 요걸로 같이 보겠습니다. 네. 홍 전 시장과는 하와이 가기 전부터 여러 차례 소통을 했고 현지에 있을 때도 메신저로 주기적으로 소통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돌아와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될지 한번 뵙고 그리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 귀국하면 만날 거예요. 무슨 생각하시는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윤경호 의원님, 사실 다양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홍 전 시장이 본인이 주축이 돼서 신당 창당을 하는 거. 두 번째, 개혁신당으로 들어가서 뭔가 개혁신당을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새롭게 제3 신당으로 이 개혁신당 없이 모여서 밖에서 제3으로 다시 모여서 이준석, 홍준표가 같이 뭐 혹은 혹자는 오세훈 시장 얘기도 합니다만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홍 전 시장의 머릿속에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하와이 가서 무슨 생각하고 왔는지 저도 그 얘기 궁금했는데 네. 근데 저는 홍준표 씨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뤄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이라는 게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서 이 전 세대의 정치인들을 싹 쓸고 내려가 버렸다라는 평가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 쓸려 내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홍준표였다. 뭐 이낙연, 뭐 손학규, 뭐 김문수도 저는 포함이 된 걸로 봅니다. 하다못해 이준석도 지금 숨죽이고 있는 건 네. 본인이 막판에 했던 실언, 뭐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이제 그가 무슨 선택을 해서 모색을 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건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옆에서 입방아를 찢는 그냥 관측만 하는 네. 그런 거라면 안 다뤄주는 게 저는 맞는 거 아닌가 좀 냉정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홍 전 시장 입장에선 들으면 아따가 할 만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정계 은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관찰자의 입장이면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홍 전 시장의 행보를 보면 단순히 관찰로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하와이에서 생각하고 온 그 구상이 뭔지 차츰 밝혀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누구냐? 김민석 총리 후보자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 24일, 25일 개최한다. 김, 세금 압박에 1,000만 원씩 빌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왔었는데 정작 청문회 날짜는 잡히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어제 드디어 날이 잡혔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24일, 25일 양일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잡는데 좀 문제가 됐던 게 자료를 제대로 제공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빨리 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고 이 원장이 일일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챙겨나가도록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장이죠. 그런데 이번에 24일, 25일 우리가 합의를 봤다. 개인정보 여기에 다 동의를 해서 자료 잘 제출을 하면은 우리도 3일 하자고 한 거 이틀로 좀 줄이겠다. 그 정도로 좀 합의를 봤다. 오늘 다시 만나서 최종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 합의 내용이 나온 걸 보고 최수영 의원님 또 일각의 한 또 보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문회 날짜 그냥 이렇게 바로 뚝 잡아줘도 되는 거야. 국민의힘도 결국은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결국은 과반으로 해서 총리가 될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지적할 수는 있는데 그럼 네. 청문 날짜 안 잡아주면 언제까지 후보자 신분으로만 계속 가나요? 더더군다나 총리 후보자는 장관 제청을 갖고 제청권을 갖고 있으니까 총리가 돼야 비로소 지금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 강요들과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걸 2달, 3달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잘 잡았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지금 핵심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이제 뭐 개인정보 동의 이게 뭐냐면 아들 유학비 같은 경우 한국은행에 이제 입출금 기록만 확인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배우자 전처와 현 배우자를 부르겠다고 막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게 정리가 됐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그 김민석 후보는 간단합니다. 업무보고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소명자료 제대로 제출하고 청문 통과에 모든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니면서 업무 보고도 미리 받고 하는데 네. 그거 오바입니다. 지명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고요. 인준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고요. 지금은 국민적 허들을 빨리 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소명자로 성실하게 제출해서 청문 이틀 동안 잘 받는 거 그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어쨌거나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김민석 후보자도 이제 다른 거 뭐 생각하지 말고 청문회 준비만 확실하게 소명자로 잘 내서 여기서 의혹을 해소를 하는 게 그게 관건이다라고 말하면서 뭐 업무 보고 받지 말고 뭐 하지 말고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했었나라는 약간 이례적인 행보들이 좀 있었죠. 13일에는 식품업계 간담회를 본인이 모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직자들은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서 드세요라는 약간 업무 지시 아닌 지시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16일에는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냥 이 총리 후보자로서 알아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개 업무 보고를 또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는 외신 기자 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윤경호 위원님, 김민석 후보자는 말들이 많지만 결국 나 통과돼서 총리는 나거든 이란 생각이 이미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당이 지금 과반을 이상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표결해도 충분히 자신 있다. 이 전 정부에서는 야당이 오히려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표결을 할 경우에 부결돼 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다. 그러나 저렇게 부처 업무 보고 저건 최 의원 지적처럼 전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한 10가지 의혹 중에 돈 거래와 관련된 거는 국민들이 눈살을 좀 찌푸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안 하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도 권위가 안 설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발 정확한 자료 제출하고 해명 제대로 하는 거에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현재 의혹을 해명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